리스본 지하철 관제실의 빨간 경고등이 깜박이기 시작했어요. 3호선 신호장애였거든요. 모든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저는 이미 원인을 파악했죠. 하지만 파울루가 제 제안을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한국인이 뭘 안다고? 동료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6개월째 이어진 모멸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내 서진이 아들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고 애들이 놀렸대요. 예준이의 멍든 얼굴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준혁입니다. 서울지하철공사에서 리스본으로 파견 나온 지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처음 리스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낭만적이었어요. 태주강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풍경, 알파마 언덕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그리고 노란 트램이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까지.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첫 출근날부터 느낀 묘한 시선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동료들이 제 앞에서만 포르투갈어로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파울루 실바의 차가운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파울루는 관제실의 베테랑이었어요. 10년 경력의 주임이었고 다른 동료들도 그를 따랐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첫 만남부터 제게 호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넸을 때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포르투갈어로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저도 포르투갈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시아에서 온 연수생이구나. 6개월 동안 우리가 돌봐줘야 한다니 귀찮네. 로베르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본사에서 내려온 짓이니까. 첫 주는 그럭저럭 지나갔어요. 업무 자체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서울 지하철 시스템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으니까요. 오히려 서울에서 경험했던 복잡한 9호선이나 2호선 순환 구조에 비하면 리스본은 단순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업무 회의에서도 제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특히 파울루는 제가 뭔가 제안하려 할 때마다 손짓으로 제지했거든요. 마치 말하지 말라는 듯이요. 두 번째 주가 되자 상황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자료가 놓이지 않았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통역 없이 진행됐습니다. 미구엘 팀장에게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준혁 씨, 여기는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어로 소통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계약서에는 영어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건 가능한 범위에서라는 뜻이에요. 미구엘 팀장도 파울루 편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외국인 연수생 하나 때문에 팀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 저에게 유일한 위로는 말이 아주머니였어요. 청소 담당이신 분이었는데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이른 아침 관제실에 도착하면 나리 아주머니가 커피를 한 잔 건네주시곤 했습니다. 간단한 포르투갈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준혁, 오늘도 힘내. 마리아 아주머니 덕분에 하루를 버틸 수 있었죠. 집에서도 상황은 만만치 않았어요. 아내 서진이는 현지 한국어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수업료도 적고 학생도 많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빠듯했거든요. 8살 아들 예준이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언어 문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준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빠, 학교 애들이 아시아 사람은 왜 눈이 작냐고 물어봐요. 예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서진이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원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포르투갈 사람들이었는데 가끔 미묘한 차별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오늘 한 학생이 그러더라. 한국 사람들은 왜 다 똑같이 생겼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웃어 넘겼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서진이도 저처럼 참고 견디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었죠. 세 번째 주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3호선에서 신호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는데 모든 열차가 정차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출퇴근 시간대였기 때문에 수천 명의 승객들이 지하철에 갇혀 있었거든요. 파울로와 동료들이 원인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비슷한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2호선에서 발생했던 동일한 문제였거든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조심스럽게 제안해 봤어요. 혹시 중앙 서버의 시간 동기화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중앙 서버와 강역의 신호 시스템 간 시간 차이가 1초라도 나면 이런 현상이. 하지만 파울루가 제 말을 잘랐어요. 한국인이 뭘 안다고? 이건 우리나라 시스템이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조용히 해. 동양인.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일이나 해. 동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다시 말해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2시간 후에 IT팀에서 제가 지적한 바로 그 문제를 발견했어요. 중앙 서버와 신호 시스템 간의 시간 동기화 오류였죠. 문제가 해결되자 수천 명의 승객들이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파울루는 더 못마땅해 했습니다. 로베르투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운 좋게 맞췄네. 하지만 다음번에는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끼어들지 마.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서진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서진이 눈에 분노가 서렸거든요. 너무하네. 오빠가 도움을 줬는데 참아야지.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서진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연수 과정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정면 승부를 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저 6개월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시련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네 번째 주부터 파울로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어요.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대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 이름이 빠지기 시작했고 회의록에도 제 의견은 기록되지 않았죠. 더 심각한 건 다른 동료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으면 멀찍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파울루가 준혁을 싫어하는 것 같아. 왜? 글쎄, 뭔가 문제가 있나 보지. 아시아 사람들이 원래 이상하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면서 제 입지는 더욱 좁아졌어요. 로베르투만이 가끔 말을 걸어줬지만 그마저도 파울루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마치 제가 바이러스라도 되는 것처럼요. 어느 날 로베르투가 조용히 다가와서 귀띔해줬어요. 준혁, 조심해. 파울루가 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 며칠 전부터 내 업무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어. 뭔가 문제를 찾으려는 것 같더라고. 섬뜩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업무상 실수한 게 있나 돌이켜봤지만 특별히 잘못한 일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동료들보다 더 신중하게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로베르토의 경고는 허투루 들릴 말이 아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며칠 후 정말로 문제가 터졌어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미구엘 팀장이 저를 불렀거든요. 팀장실로 따라가니 책상 위에 컴퓨터 프린트물이 놓여 있었어요. 제 업무 보고서였습니다. 미구엘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거 내가 쓴 거 맞지? 여기에 보안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이 부분에 우리 시스템의 보안 코드가 언급되어 있어. 제가 살펴보니 정말로 그랬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쓴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누군가 제 파일을 수정한 거였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누군가 파일을 조작했어요. 조작. 그럼 내 컴퓨터를 다른 사람이 썼다는 얘기야? 하지만 마지막 수정 시간이 어제 저녁 6시로 되어 있는데 그때 너 외에는 아무도 사무실에 없었어.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파일 수정 시간까지 조작한 거였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미구엘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파울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보고가 있어서요. 어제 준혁의 컴퓨터에서 이상한 접속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외부 서버에 접속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는 외부 서버에 접속한 적이 없었거든요. 파울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회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려던 게 아닐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증거 없이 파울루를 지목할 수는 없었거든요. 설령 말한다 해도 믿어줄 리 없었고요. 미구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준혁,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어? 보안 위반의 기밀 유출 의혹까지.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업무에서 제외하겠어. 출입증도 반납하고 개인 사물함도 정리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제실 출입을 금지한다.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6개월간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거든요.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파울루만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로베르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준혁, 정말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파울루가 우리들에게도 압력을 가했거든. 내 편을 들면 우리도 위험해진다고. 로베르투의 고백이 충격적이었어요. 파울루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던 거였죠. 양심상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너만 당하는 게 아니야.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이탈리아에서 온 연수생이 비슷하게 당했거든. 결국 이탈리아로 돌아갔어. 연수를 중단하고. 새로운 정보였어요. 제가 겪고 있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파울루는 계획적으로 외국인 연수생들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 없었어요. 서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예준이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진이가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예준이가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어. 심하게. 예준이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예준이가 이불을 걷어내더니 저를 안았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때린 거야? 마르쿠스요. 마르쿠스가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고 놀리면서.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밀었더니 마르쿠스가 저를 때렸어요. 8살짜리 아이가 인종차별을 당하고 폭력까지 당했다는 사실에 제 안에 무언가가 끌어올랐어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었거든요. 서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여기서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 수 없어. 예준이도 매일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오빠도 직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이게 정말 우리가 꿈꿔온 삶이야? 서진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냥 도망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며칠만 더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서진이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오빠, 정말로 해결책이 있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줄 것 같아?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결심이 섰거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비록 외국 땅이지만 정의는 어디에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정말로 잘못한 게 없다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요. 분노가 가슴 깊숙이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리아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분이야말로 제가 무고하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거든요. 청소용품실에서 걸레질을 하고 계시던 마리아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준혁,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주머니, 큰일이 생겼어요. 조용한 곳에서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해 드렸어요. 파울루가 제 파일을 조작했고 보안 위반 혐의를 씌웠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마리아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파울루 그 친구 원래 성격이 그래. 너 오기 전에도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라는 친구가 있었거든. 그 애도 파울루 때문에 쫓겨났어. 로베르투가 말했던 그 이탈리아 연수생 이야기였어요. 마리아 아주머니가 자세히 들려주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마르코는 업무 능력이 뛰어났지만 파울루가 시기에서 못살게 굴었다는 거였죠. 결국 마르코도 조작된 증거에 의해 연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떠나기 전에 한 말이 있었어. 파울루의 비리를 알고 있다고. 비리요? 시간의 근무를 조작해서 돈을 빼돌린다는 이야기였어. 하지만 증거를 모으기 전에 쫓겨나서 새로운 단서였어요. 만약 파울루에게 비리가 있다면 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마리아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며칠 후 마르코의 연락처를 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청소팀의 이탈리아 친구가 하나 있어서 가능했죠. 화상통화로 연결됐을 때 마르코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정말 파울루가 또 그런 짓을 했어?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거든. 파일 조작, 동료들 회유, 그리고 고립시키기. 마르코가 겪었던 일들은 제 상황과 거의 동일했어요. 파울루는 일종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외국인 연수생들을 내쫓는 체계적인 방법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복수했어. 파울루의 시간에 근무 조작을 증명하는 자료를 모았거든. 떠나기 전에 몰래 복사해뒀어.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만약 그 자료가 진짜라면 파울루를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하지만 조심해. 파울루는 생각보다 위험한 사람이야. 그의 삼촌이 시 의회 의원이거든. 새로운 정보였어요. 파울루가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정치권과 연결된 인물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르코가 보내준 자료들을 받아보니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파울루가 지난 2년간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시간들을 초과 근무로 조작해서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간 증거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무고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그때 생각난 게 IT 담당자 후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 로그를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후안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기술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후안에게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업무에서 제외된 상황이라 회사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퇴근 시간에 건물 앞에서 기다렸다가 후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후안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후안은 제 얼굴을 보더니 당황스러워했어요. 준혁, 너 지금 출입 금지 상태 아니야? 그래서 밖에서 기다렸어요. 부탁이 있어서요. 근처 카페에서 만나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누군가 제 파일을 조작했고 시스템 로그도 위조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후안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걔가 마르코의 자료를 보여주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정말 파울루가 한 짓이야?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후안이 한참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내 파일이 수정되었다는 그날, 나는 서버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파울루가 밤 10시쯤에 왔더라고. 평소에는 절대 야근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만 특이하게 늦게까지 있었어. 그리고 내 컴퓨터 근처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고. 결정적인 증언이었어요. 파울루가 제 파일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였거든요. 혹시 그때 보안 카메라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글쎄, 일주일 정도는 보관하니까 아직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그런 자료를 함부로 볼 수는 없어. 권한 문제도 있고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증거는 있는데 접근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때 후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만약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다면? 위험하긴 하지만 할 수는 있어. 다만 들키면 나도 위험해져. 후안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주겠다는 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후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거였죠. 몰래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정말로 파울루가 내 파일을 조작했어. 보안 카메라에 파울루가 내 자리에서 뭔가 작업하는 모습이 찍혀 있어. 그리고 시스템 로그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 파일 수정 시간도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 같아.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거였어요. 하지만 후안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파울루가 이미 눈치챈 것 같아. 오늘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했거든. 최근에 보안 시스템에 접근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 파울루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이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백업해둬야 해. 그리고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해야 하고. 누구에게요? 노조. 포르투갈은 노조 활동이 활발한 나라니까. 노조라는 새로운 해결책이 떠올랐어요. 개별적으로는 파울루를 이길 수 없지만 조직의 힘을 빌린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죠. 지하철 노조 사무실은 리스본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낡은 건물이었지만 입구에 걸린 현수막들에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부당한 차별 반대 같은 구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노조 간부 카를로스를 만났을 때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카를로스는 30년간 지하철에서 일했다는 베테랑이었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에요.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연수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어려우니까요. 후안이 제공한 자료들을 보여주자 카를로스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보안 카메라 영상과 시스템 로그 분석 결과, 그리고 마르코가 제공한 파울루의 비리 증거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공식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며칠 후 일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노조에서 공식 조사를 요청했고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인 연수생, 포르투갈에서 조직적 차별당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 뉴스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파울루 측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노준혁 씨죠?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파울루가 선수를 친 거였어요. 제가 IT 로그를 분석한 것을 불법 접근이라고 신고한 거였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막 희망을 찾았는데
다시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차분하게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했어요. 마르코가 제공한 파울로의 비리 증거와 후안의 IT 로그 분석 결과를 모두 보여줬거든요. 이 자료들이 제가 무고하다는 걸 증명해요. 담당 형사 페드루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하지만 당신이 이 자료를 어떻게 구했는지가 문제예요. 신고인 측에서는 당신이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근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파울로의 전략이 교묘했어요. 제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오히려 범죄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목구멍이 말라오는 걸 느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죠. 다행히 카를로스가 노조 차원에서 변호사를 연결해 줬어요. 변호사 루이자는 이런 케이스의 경험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명백한 보복성 신고예요. 파울로 측이 더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파울로의 삼촌인 안토니 의원도 최근 비리 의혹에 휘말려 있어요. 조카까지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권력 구조의 변화가 제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거든요. 상대는 정치인까지 끼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더 큰 반전이 일어났어요. 후안이 더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거였죠. 준혁, 정말 중요한 걸 찾았어. 파울루가 건설회사와 연결되어 있어. 지하철 확장 공사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있었어. 그 대가로 돈을 받고 파울루의 범죄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국가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거든요. 증거가 있어요? 있어. 파울루의 개인 이메일에서 건설회사 임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거든. 파울루가 회사 컴퓨터로 개인 이메일에 접속했어. IT 보안 규정 위반이야. 그래서 확인해 본 거지. 이번에는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였어요. 파울루가 스스로 실수한 거였죠.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완전한 역전의 기회를 잡은 것 같았거든요. 그 증거들을 노조와 경찰에 제출했더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제는 파울루가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된 거였죠. 준혁 씨에 대한 혐의는 모두 취하됩니다. 오히려 파울루 실바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페드로 형사의 말을 들었을 때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긴장이 풀어지면서 몸에 힘이 빠진 거였죠. 며칠 후 파울루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밀 유출, 업무상 배임,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조작 등의 혐의였거든요. 더불어 저에 대한 모함까지 추가됐고요. 회사에서도 긴급 조사팀이 구성됐어요. 미구엘 팀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죠. 파울루를 비호했던 행위들이 문제가 된 거였어요. 지하철 공사 사장이 직접 연락해 왔어요. 준혁 씨, 이번 일로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수 과정을 다시 시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말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어요. 포기했던 연수를 다시 시작할 기회가 온 거였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서진이와 예준이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서진이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파울루가 체포됐어? 그리고 연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응. 예준이도 뛸 듯이 기뻐했어요. 오빠 정말 대단해. 이제 학교에서도 아빠 자랑할 수 있겠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얻은 기회를 그냥 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다른 외국인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싸움이 끝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숨막히는 전개였죠? 리스본에서 연수 받던 준혁 씨가 파울로의 치밀한 모함에 걸려들어 연수 중단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하지만 마리아 아주머니와 후안 씨, 그리고 이탈리아 친구 마르코의 도움으로 파울로의 진짜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파울로가 단순한 차별주의자가 아니라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범죄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밝혀졌고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것 같은데 과연 준혁 씨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파울루가 체포된 다음 날부터 관제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파울루의 눈치를 보며 저를 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로베르투가 제일 먼저 사과했습니다. 준혁,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비겁했어. 파울루가 무서워서 내 편을 들어주지 못했거든. 정말 후회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고백을 했거든요. 파울루가 오랫동안 관제실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 왔다는 거였죠. 그는 단순히 저만 괴롭힌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했던 거였어요. 새로 부임한 임시 팀장 루이스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온화하고 공정한 성격으로 첫 만남부터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준혁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연수생들을 위한 보호 시스템도 새로 만들 예정이고요. 실제로 변화는 즉시 나타났어요. 제 책상에는 포르투갈어와 영어로 번역된 자료들이 빠짐없이 놓였고, 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려 했거든요. 무엇보다 마리아 아주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준혁, 정말 잘했어. 덕분에 우리 직장이 훨씬 좋아졌어. 이제 다른 사람들도 파울루 같은 짓 못하겠지?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후안도 큰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파울루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의 IT 실력이 인정받아서 IT 보안팀장으로 승진이 확정됐거든요. 준혁,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도 계속 파울루 눈치나 보며 살았을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더 단단히 만들 거야. 후안이 잠깐 망설이더니 중요한 사실을 털어놨어요. 파울루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게 있어. 파울루가 예전에 괴롭혔던 외국인들이 너만이 아니었어. 지난 5년간 총 4명의 연수생이 그의 괴롭힘으로 중도 포기했거든.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파울루의 범죄가 훨씬 조직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거였죠. 검찰에서 그 사람들을 모두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파울루의 삼촌인 안토니오 의원이 조카의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 공경에 처했다는 거였거든요. 언론에서 시의원 조카, 외국인 차별과 국가기밀 유출 혐의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안토니 의원이 직접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죠. 조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성명에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 사건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거든요. 연수, 제게 후 첫 주는 정말 꿈 같았어요. 동료들이 진심으로 환영해줬고 제 의견도 존중받았어요. 특히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죠.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준혁, 한국 음식 얘기 좀 해줘. 김치가 정말 그렇게 매워? 한국 지하철은 어떻게 생겼어? 예전에는 무시당했던 제가 이제는 관심의 대상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도 있었거든요. 이런 관심이 진짜 제 개인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건 때문에 유명해져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간파한 건 루이스 팀장이었어요. 부담스럽냐고 물어보더군요.
조금 그렇다고 했더니 이건 당연한 관심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을 동료들이 인정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서진이는 한국어 학원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예준이도 학교에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됐거든요. 아빠가 나쁜 사람을 혼내줬다며? 친구들이 아빠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예준이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서진이도 밝은 표정이었어요. 오빠, 한국어 학원에서도 오빠 얘기가 소문났어. 정의로운 한국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자고 했는데 오빠가 끝까지 싸워줘서 고마워.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파울루의 변호사에서 합의를 제안해 온 거였거든요. 파울루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피해 보상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구치소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예준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해한다고 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황이 파울루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저는 합의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히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사과는 받겠지만 법적 처벌은 받아야죠. 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포르투갈 언론에서 제 이야기를 더 크게 다루기 시작한 거였죠. 외국인 차별에 맞선 한국인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주요 일간지에 기사가 실렸어요. 심지어 TV 뉴스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인 복수보다는 제도적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서 감사 인사가 들어왔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거든요.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마르코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준혁, 정말 대단해. 내가 해낸 일이 이탈리아에서도 화제야. 덕분에 나도 용기를 얻었어.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상징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안정화됐어요. 파울루의 재판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검찰에서는 제게 핵심 증인 역할을 요청했거든요. 동시에 지하철 공사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외국인 연수생 보호 시스템이 도입됐고, 차별 신고센터도 설치됐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장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상급자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부당한 일이 있으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됐거든요. 이런 변화가 너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니 정말 신기해.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로베르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파울루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특히 파울루와 가까웠던 몇몇 동료들은 여전히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그중 한 명인 카를루스와 마주쳤을 때였어요. 준혁,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파울루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야. 내 때문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냐?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파울루가 저에게 했던 일들,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카를루스 씨, 파울루가 저와 제 가족에게 한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난 5년간 다른 외국인들을 괴롭혀서 쫓아낸 일도요. 그것도 가족을 위한 일이었나요? 카를루스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도 파울루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단지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라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죠. 며칠 후, 우이스 팀장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준혁 씨, 리스본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외국인 노동자 보호 정책을 만드는데 자문역을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정책 개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였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죠. 다른 사람들이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토니 의원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 온 거였거든요. 파울루의 삼촌인 그가 왜 저를 만나려고 하는지 궁금했어요. 약속 장소는 리스본 시내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안토니 의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소탈한 인상이었어요. 먼저 깊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노 씨. 제 조카가 저질러 놓은 일들에 대해 가족으로서 책임을 느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거든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리스본시에서 외국인 통합 정책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노 씨의 경험과 견해가 꼭 필요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와 연수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친구센터도 만들고 보호 프로그램도 도입하려고 하고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신뢰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죄송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서진이와 상의했어요. 서진이는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파울루 삼촌이라서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해보는 게 어떻냐고 했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만두면 된다고요. 서진이 말이 맞았어요. 기회를 놓치기에는 아까웠거든요. 며칠 후 파울루의 재판 첫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에서 파울루를 다시 봤을 때 그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위축된 모습이었거든요. 판사가 말했어요. 증인 노준혁을 선서하게 하십시오. 증인석에서 선서를 마치고 검사의 신문을 받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제가 겪었던 일들을 증언했거든요. 파일 조작, 시스템 로그 위조, 동료들 회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모든 걸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파울루는 고개를 숙인 채 제 증언을 듣고 있었어요. 가끔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섞여 있었거든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받아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판사가 물었어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파울루의 사과를 받아야 할까요? 하지만 법정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듣겠습니다. 파울루가 일어나서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노준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특히 당신의 가족분들께 끼친 고통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의외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베르투, 후안, 마리아 아주머니, 그리고 노조의 카를로스까지. 따뜻한 격려였어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준혁, 수고했어. 정말 멋있었어.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예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해요. 나중에 저도 아빠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준이도 충분히 정의로운 아이야.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도 정의로운 일이거든. 서진이도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오빠, 정말 고생 많았어.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결국 해냈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모두 함께 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리스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업무만 배우러 온 연수생이었는데 이제는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사람이 됐어요.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리아 아주머니의 따뜻함, 후안의 용기, 로베르토의 양심, 마르코의 연대, 노조의 지원, 그리고 가족의 사랑까지 모든 것이 모여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제가 만든 변화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었어요. 파울루 사건을 계기로 포르투갈 전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였거든요.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차별 사례들이 신고되기 시작했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노준혁 씨의 사례가 유럽 전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U 대표부에서 연락해온 담당자가 말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기꺼이 도와드리기로 했거든요.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연수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팀에서의 업무는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동료들이 제 의견을 존중해줬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안들이 실제 시스템 개선에 반영되기도 했어요. 준혁의 아이디어 덕분에 3호선 운영 효율이 15% 향상됐어. 정말 대단한 성과야. 루이스 팀장이 기뻐했어요. 더불어 제가 멘토 역할을 하는 새로운 연수생들도 생겼어요. 독일에서 온 한스와 일본에서 온 다케시였거든요. 그들에게는 제가 겪었던 것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썼어요. 준혁 선배, 정말 든든해요. 선배가 있어서 안심이 돼요. 다케시가 일본어로 말했어요. 한스도 비슷한 감정을 표했어요. 당신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정말 용감한 일을 해냈다고 하더군요. 용감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말해줬어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하니까요. 며칠 후 파울루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어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만 유로.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명령됐거든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었어요.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가 될 것 같아. 앞으로는 함부로 외국인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야. 카를로스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파울루가 처벌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판결 후 며칠 뒤 파울루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이었거든요. 노 씨,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파울루의 아내 마리아나가 말했어요. 어린 딸아이가 제 바지를 붙잡고 올려다 봤어요. 순수한 눈빛이었거든요. 아저씨, 아빠가 나쁜 일 했어요?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는 잘못을 했지만 이제 반성하고 계셔. 마리아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남편이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출소하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혹시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써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요청이었어요. 파울루가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의 가족들까지 고통받는 걸 보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서진이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서진이는 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뭘 선택하든 지지하겠다고요. 파울루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 가족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진이가 조건부로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진짜 반성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고 약속받는 거라고요. 며칠 후 파울루를 직접 만나러 구치소에 갔어요. 철창 너머로 본 파울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후회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노 씨,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파울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반성하는 거예요? 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특히 당신 아들분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죄인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파울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약속할 수 있어요? 출소 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네, 약속해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어요. 진심이 담긴 말 같았어요. 저는 결국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써주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출소 후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외국인 권익보호 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이었죠. 몇 주 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6개월로 감경됐어요. 제 탄원서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았거든요. 파울루의 가족들이 다시 찾아와 깊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편 리스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통합 정책 자문 활동도 본격화됐어요. 안토니우 의원과 함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보람찼거든요. 노 씨의 제안대로 24시간 신고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연수생들을 위한 멘토 제도도 도입하고요. 안토니 의원이 말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제 인생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어요.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국제협력팀장 제의가 들어온 거였거든요. 포르투갈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해외 기술 교류를 담당하는 역할이었어요. 서진이가 물어봤어요.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요. 그런데 리스본을 떠나는 게 아쉬웠어요. 이제 막 정착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고요. 며칠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리스본과의 연결고리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자문 활동도 화상회의로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요. 가슴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이제 제가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주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동료들이 준비해준 환송 파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해줬거든요. 준혁,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정말 많아. 용기가 뭔지 제대로 배웠어. 로베르투가 말했어요. 후안도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IT 보안팀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용기를 낸 덕분이거든. 마리아 아주머니는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주셨어요. 손수 만든 포르투갈 전통 과자와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준혁에게 너는 우리 직장의 온천사였어. 정의롭고 용감한 내 모습을 평생 잊지 않을게. 한국에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언제든 리스본에 놀러와. 사랑하는 마리아 할머니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분이야말로 제게는 진짜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포르투갈에서 만난
모든 인연들이 소중했지만 마리아 아주머니의 무조건적인 따뜻함은 정말 특별했어요. 루이스 팀장도 마지막 업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줬어요. 준혁 씨는 단순히 업무만 잘한 게 아니라 우리 조직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앞으로도 이런 정신으로 더 많은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가 평가서에 적어준 내용이었거든요. 새로운 연수생들인 한스와 다케시도 아쉬워했어요. 준혁 선배가 없으면 누가 자신들을 챙겨주냐고 걱정스러워 하더군요. 너희들도 이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서로 도우라고요. 외국인끼리는 더 끈끈해야 한다고요. 한스가 선배가 만든 시스템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정말로 외국인 연수생 보호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친구센터에는 매주 상담 요청이 들어왔고 대부분 초기에 해결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는 생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무엇보다 기뻤던 건 예준이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아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리스본 생활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더욱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아빠,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일이요. 아이다운 순진한 대답이었지만 제게는 큰 보람이었어요. 제 아들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서진이도 많이 성장했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인정받아서 정규 교사로 채용 제의를 받았어요. 오빠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 예전에는 차별을 당해도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야. 우리가 당당해야 아이들도 강당하게 자랄 수 있어. 한국 출발 하루 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파울루였거든요. 가석방으로 일찍 출소한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면도하고 정갈한 옷차림이었지만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노 씨, 정말 감사해요. 탄원서 써주셔서. 어떻게 지내세요? 사회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외국인 지원 센터에서 봉사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파울루의 변화가 진짜인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다짐이 담겨 있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마지막 사과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거든요. 공항에서의 작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와줬어요. 동료들, 마리아 아주머니, 노조의 카를로스, 심지어 안토니 의원까지 모두가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해줬거든요. 준혁, 한국 가서도 연락하자. 언제든 리스본에 놀러와. 내가 시작한 변화는 계속될 거야. 따뜻한 배웅이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리스본이 작아져 가는 걸 보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연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됐거든요. 차별에 맞서 싸우는 법, 정의를 위해 용기 내는 법,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배웠죠. 서울에 도착해서 공사 복귀 보고를 할 때 임원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준혁 씨, 포르투갈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연수가 아니라 한국의 위상을 높인 일이에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개선해 봅시다. 사장님이 직접 악수를 청하며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업무도 흥미로웠어요. 국제협력팀장으로서 여러 나라의 지하철 기술자들과 교류하면서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해외 나가는 한국 연수생들에게는 차별에 대처하는 법을 미리 교육했어요.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연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었어요. 몇 달 후 리스본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자문한 외국인 보호 정책이 다른 유럽 도시들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카를로스가 화상통화에서 기뻐했어요. 준혁의 아이디어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더군요. 마르코에게서도 좋은 소식이 왔어요. 이탈리아에서도 외국인 연수생 보호법이 강화됐다고,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1년 후 파울로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노준혁 씨께 안녕하세요.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정규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외국인들을 도우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파울루 실바 드림.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편지였어요. 증오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리스본의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해요. 외국인 보호 정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죠. 새로운 연수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최근에 리스본에 간 한국 연수생이 연락해 왔어요. 차별받을까봐 걱정했는데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놀랐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준이가 정말 멋진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빠, 학교에서 새로운 외국인 친구가 있어요. 베트남에서 온 친구인데 한국말이 서툴러서 다른 애들이 놀렸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줬어요. 우리 예준이 정말 멋지네. 아빠가 리스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도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가끔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제 개인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 내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국경을 넘어서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리스본의 마리아 아주머니, 후안, 로베르투, 그리고 모든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아요.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까워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족과 함께 리스본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에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어요. 이제 제가 만든 변화를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는 무게감이죠.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리스본에서 연수받던 준혁 씨가 겪은 일들을 들으며 정말 많은 감정이 드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외국인 차별인 줄 알았던 일이 알고 보니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게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준혁 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했다는 점이에요. 물론 혼자였다면 불가능했겠지만 마리아 아주머니의 따뜻함, 투안의 용기, 로베르트의 양심, 그리고 멀리 이탈리아에서 연대해준 마르코까지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진정한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때로는 부당한 현실 앞에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쉬울 수 있어요. 특히 외국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준혁 씨처럼 용기를 내어 맞서 싸울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결국 사회 전체를 바꾸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적인 건 파울루마저도 변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벌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반성과 변화라는 걸 보여줬죠. 증오가 아닌 이해와 용서를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준혁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